여러분들도 그동안 봐왔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의 방에 겹쳐 모으면서 나름대로 보편성의 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보편성의 상을 배경으로 놓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보편성의 상을 분모로 가지고 또 각각의 개성의 상들을 분자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의 상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고요. 그 사례들을 모은 정상 분포곡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보편상의 상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지만 그 언어 내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죠? 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점이라는 개념은 위치가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없어야죠. 점은 수학적으로 면적이 없고 위치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봐왔던 모든 점들은 안타깝게도 면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날카로운 볼펜을 가지고 정말 진짜 점을 찍어보려고 해도 이걸 현미경으로 보는 순간 엄청난 면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점의 개념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점은 없어요. 좀 더 이걸 확장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선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죠? 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면적이 있으면 안 돼요. 면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얇게 선을 그어도 면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본 건 면이지 선이 아니에요.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들은 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평면을 본 적이 있어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을 본 적이 있어요? 면을 많이 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얇게 면을 만들어도 그것은 두께가 생깁니다. 부피가 생겨요. 부피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면도 본 적이 없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면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습니다. 6면체, 9, 원기둥, 8면체, 12면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사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그리고 그 언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이 개념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을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보고 계시죠? 인간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개념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인간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인간의 개념을 누군가 보고 그것이 인간의 개념이라고 말한다면 이 인간의 개념과 저와 다른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을 필연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상을 본 적 있습니까? 책상. 그죠? 책상 많이 봤죠? 여러분들은 지금 책상 위에 앉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책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책상의 개념이 아니라 책상이라는 개념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 개념은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이 형상을 가지면 그 어떤 현상을 포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점을 사고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었던 것처럼, 어떤 선도 그을 수 없지만 선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개념을 사고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인간의 어떤 신적인 측면 혹은 정신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신의 세계, 이성의 세계, 정신의 세계이면서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현상의 세계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점을, 선을, 의자를, 책상을, 인간을, 그리고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그 추상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 인간의 신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실제 여기에 살아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육체적인 측면, 감각적인 측면들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그 정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항상 언어를 통해서 나오고, 또 우리의 밑주 판단의 기준도 이런 언어 혹은 정신적인 기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켜서 모으고 그것에 형상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보편성의 개념,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추상적 사고를 하기 위한 준비, 여기에는 감각적 형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정신적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에 맞는 형상, 그 보편적 형상을 이념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에 감각적인 형상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감각적이고 표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미남 배우들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몇 탤런트들의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가장 정신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인간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현상적으로 개별자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자의 형상들은 다 멋대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만든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인간이 그렇게 멋대로 생긴 사람들을 하나의 방에 모으고 그것들을 정상부호선으로 그리고 그것들의 정상부호선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을 이념상으로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고전적인 작품이고 고전적인 미예요. 인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수록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동물도 이런 밑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말티즈라는 개를 발정기에 개들을 하나의 울타리에 풀어놓으면요, 앞놈이 가장 그래도 순종에 가까운 수컷에게 교미를 허락합니다. 그런 어떤 현상을 찍은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 동물들도 밑줄을 구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동물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단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미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은 판단하지만 의식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왜 그것을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밑줄 판단을 의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형상을 예술 작품으로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순종 말티즈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또 탤런트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보편적인 형상을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겨났고 살아 움직이지만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인간에게 월등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밑주 판단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형태의 것을 우리 100일 된 아이도 가지고 있고, 또 동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자의 형상으로부터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형상을 만들고, 그 보편적인 형상 위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잘생긴 것, 못생긴 것, 기형으로 생긴 것에 기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면 성형수술에서 굉장히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고 기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저는 눈을 더 키워야 되겠어요? 더 줄여야 되겠어요? 여기서 더 줄이면 엄청난 의료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더 키워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키우면 그것도 의료사고예요. 그래서 어떤 수량화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언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혹은 신적인 것.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과 동물 사이의 사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간도 먹고 싸고 하는 동물적인 욕구도 가지고 있고요. 동물적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물적이기만 하진 않아요.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흔히 사이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 존재라는 것은 신과 동물의 사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 존재는 신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동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제가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우주에 대해서 사고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점에 대해서, 구에 대해서, 그리고 원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사용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형상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저세상의 신적인 세계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신적인 측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싸고 누워서 자고 그리고 추우면 떨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동물적인 측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 고전적인 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겠어요? 동물적인 것을 지향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신적인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이 만든 것 같은 인간의 동물적인 손의 형태, 동물적인 일의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손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적 의미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 동물적 형태를 없애는 것, 지금 정물화에서도 보면 점점 그림을 잘 그려간다는 것은 마치 손으로 그리지 않은 것 같은, 또 흔히 말하는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실제로 그 물건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풍경화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것은 수채화입니다. 그리고 인물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물화에서도 점점 어떤 거친 터치들, 또 이상한 형태들, 우스꽝스러운, 또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형태들이 없어지고 점점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형태들을 표현하는 것. 풍경화에서도 마찬가지죠. 풍경화에서도 이런 고전적인 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치 진짜 신이 표현한 것 같은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보편적인 형상, 즉 아름다운 형태를 보면 왜 이렇게 나약해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형상을 보면 왠지 가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고, 또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고, 또 가급적인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향연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늘 함께 지낸다면, 어떻게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함께 지낼 태세가 되어 있지요 라고 적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아주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미인과 또 잘생긴 사람과 내가 연인이 되어서 그와 사랑에 빠져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것을 나의 동물적인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또 그와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환상에 빠져들곤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 현상을 보고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왜 인간은 미에 그렇게 빠져들까? 왜 인간은 미를 추구할까? 또 왜 아름다운 게 그토록 우리에게 강렬한 열망을 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고 아름다운 형상을 조각작품으로 만든 게 고대 그리스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빈켈만, 미술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빈켈만은
그런 고대 그리스의 조각 작품을 보고 우리의 이성에 새겨진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성에 새겨진 형상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언어화시키는 것, 추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보편성의 형상을 이념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성에 새겨진 형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진과 미와 선을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대에 생각해보면 되게 맞지 않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잘생긴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쁜 애가 착합니까? 라고 하면 예쁜 사람이 착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착하다, 참하다, 예쁘다, 이런 것들 사이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대인이라는 증거인데요. 그것은 사실은 칸트 이후에 정립된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훨씬 더 진과 미와 선이, 그래서 착함과 참함과 예쁨이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을 보면 그가 진리를 파악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우리의 폴리스를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해줄 수,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열망,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그 아름다움 자체, 진과 미와 선이 일체인 아름다운 것 자체를 향한 열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하나의 몸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둘의 몸에서, 또 모든 아름다운 몸들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행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진리, 즉 아름다운 배움들을 매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 막 예쁜 것만 보면 막 사죽을 못 쓰고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도덕성과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 또 영 틀렸다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흔히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좋아서, 학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특정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은 원래는 그 과목에 별로 어떤 지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또 그 선생님이 계신 곳이라면 굉장히 행실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 예쁜 것이 인간을 도덕적인 행위에 혹은 어떤 지적인 도야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게 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플라톤의 말, 그래서 애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늘 함께 지낸다면, 어떻게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함께 지낼 태세가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동물성으로부터 자기를 극복해서 진선미 일체인, 진선미가 하나인 어떤 영원한 것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늘 같이 있고 싶고 열망을 가지고 있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늘 쉽게 미인을 보고 또 잘생긴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면 너무 자학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는 어떤 관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피그말리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왕이자 뛰어난 조각가였는데요. 이 뛰어난 조각가는 이 현상에서 보이는 많은 여성들에서 옥의 티를 발견했어요. 티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깨 라인은 너무 아름다운데 팔목이 너무 두꺼워. 저 사람은 허리 라인은 너무 잘 빠졌는데 엉덩이가 너무 펑퍼짐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술가는 머릿속에 이념상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자 조각가고 또 그 자체로 스스로 굉장히 미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여성들로부터 대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뭐에서 흠집을 봤기 때문에 결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아름답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을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게 갈라테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테이아를 만들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강력한 이념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늘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제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테이아와 같은 여성을 제 아내로 맡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갈라테이아와 같은 여성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갈라테이아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은 이 상아 조각상을 실제로 인간으로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이 갈라테이아를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피그말리온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늘 흠모하던 그 차가운 조각상이었던 갈라테이아가 실제로 피부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야기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작가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였겠죠.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런 작품,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에 대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장 레옴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를 보면 하체는 아직 돌인데 상체만 지금 사람으로 변해 있죠.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크니디아의 아프로디테라는 작품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고급 기생이었던 프리네를 모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네가 포세이돈 제전 때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석양에 비친 그 프리네를 보고 영감을 얻고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아레오파고스 앞에 선 프리네라는 작품은요, 크니디아의 아프로디테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은 작품인데요. 포세이돈 제전 때 프레네가 그 제전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고 있다가 너무 성령 충만해 가지고 갑자기 옷을 벗고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석양이 노을이 쫙 지고 있는데 바다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었겠죠. 그 빨갛게 물들어 있는 바다로 프리네가 몸을 벗고 빠져듭니다. 그런데 당시 프리네는 굉장히 고급 기생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거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과 전략을 짜고 이런 정치 엘리트들과 교류를 나누는 고급 기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프리네를 미워하는 정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세이돈 신전 때 그가 옷을 벗고 뛰어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건 신성모독이다 해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이 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프리네의 옷을 벗긴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프리네는 얼굴을 가리고 하얀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심원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라고 있고, 또 늙은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변론에서 프리네가 사형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 프리네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겠죠. 당시로서는 가장 유명한 여성이었거든요. 아주 앞에 슈퍼스타가, 그 폴리스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여성이 전라로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몸, 그러니까 진선미가 일치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든 게 신에 대한 가장 신성한 제사지 어떻게 신성 모독일 수 있냐, 이런 변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프리네의 벗은 몸을 보고 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변론을 펴서 프리네는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망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다른 문제를, 이번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하나 문제를 내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조각가가 하나의 모델을 앉혀놓고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델과 조각 작품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살아있는 하나의 인간을 보고 똑같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상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형상이 이 조각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전적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수업과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잘 보시고요. 여기서 1번 뭐가 다른지, 살아있는 여성의 몸과 조각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이 뭐가 다른지를 찾아내고요.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음 시간에 문제고요. 또 토론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쓰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